네, 우리가 측정 도구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 도구가 양적 연구에서는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측정 도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이걸 해야만 우리가 기본적인 논문 통계 분석에서의 양적 연구죠. 양적 연구로 논문을 쓰는 경우에 우리가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이론적인 배경과 하나는 분석적인 검증.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측정 도구의 이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상당히 긴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려면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는 측정 도구가 왜 하느냐, 측정 도구를 우리가 사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 중에서 측정 도구의 구성 체계를 살펴보는 대표적인 분석 방법이 바로 요인 분석이죠. 요인 분석이죠. 그러니까 요인 분석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인 분석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 측정 도구의 구성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요인 분석을 하는 이유는 동시에 차원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차원 감소를 시킬 수 있는 이유가 이 측정 도구가 차원 감소를 시킬 수 있는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생각해 보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골똘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죠. 자, 측정 도구는 차원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요인 분석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 구성 체계가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원은 감소가 된다라는 거죠. 요인 분석에 의해서. 자, 이 과정을 변수 계산이라고 한다.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워밍업 차원에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측정 도구의 요인 분석이 차원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좀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뭐 흔히 많이 사용하는 SPSS라는 프로그램을 이미지를 하나 찍어 왔습니다. 자, SPSS라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에서 요인 분석을 하려면 어느 카테고리로 들어가야 되느냐 요거를 확인을 해 보시면 요인 분석이 차원 감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SPSS 이미지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SPSS 이미지죠. 자, 여기 보시면 요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요인 분석이 있는 카테고리는 차원 감소라는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자, 왜 요인 분석이 차원 감소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이게 측정 도구가 구성 체계가 차원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측정 도구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동그라미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직무 만족이다. 직무 만족이라는 측정 도구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대부분 둘 중에 하나죠. 개발을 하거나 또는 개발되어진 것을 인용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인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개발된 것을 인용을 한다. 이 부분이 뭐 거의 한 80% 이상은 인용을 하기 때문에 인용을 한다라고 봤을 때 직무 만족의 측정 도구를 가져와서 살펴보니까 이 직무 만족의 구성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는 거죠. 직무 만족이라는 도구는
뭐 예를 들자면 뭐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뭐 상사와의 만족이라든지 뭐 또는 동료의 만족 또는 뭐 부하 직원과의 만족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직무 만족이라 한다.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되어서 개발된 직무 만족 측정 도구를 인용을 했다라고 친다면 우리가 이제 용어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얘가 도구고 측정 도구고 얘가 그 도구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이고 그리고 이 요인들을 또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 문항으로 만드는 자, 요런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자, 요런 문항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돼 있죠. 자,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데이터가 들어가는 이 네모를 문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약속하셔도 돼요.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네모에는 실제 측정된 측정 값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동그라미에는 그 측정된 값에 의해서 뭔가 의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 방정식 같은 경우에 이 측정 값이 들어간 것을 측정 변수라고 하고 측정 변수라고 하죠. 또는 관측되었다라고 해서 관측 변수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값이 없단 말이죠. 그냥 의미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잠재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용어도 구조 방정식 용어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에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도 통일성이 있어 보여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모는 데이터가 있는 거, 동그라미는 그 데이터에 의해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이 의미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서 직무만족이라는 개념을 형성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이다, 의미다 하는 것들이 이론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고 자, 이 의미들로 개념화가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정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개념, 의미 이것들을 이론적 용어라고 할 수 있고 도구나 요인, 문항 자, 이런 용어를 우리가 분석적인 용어다.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념과 도구는 같은 레벨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의미와 요인이 같은 레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구조방정식의 정의가 뭐냐? 도구 또는 개념 간의 구조적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정의를 하고 있죠. 그 말은 결국에는 이런 직무만족이라는 큰 도구 간의 관계를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적어도 한 3별량 이상 간의 구조적 관계를 보겠다. 왜 3별량 이상이냐? 3별량 이상이 되어야 적어도 2개 이상의 1차 방정식이 나와서 하나의 연립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요인 분석을 한다는 것은 뭘 하겠다라는 거냐면 이렇게 1차원 자, 요렇게 1차원 자, 합이 2차원이죠. 자, 2차원으로 구성된 이 구성 체계에 대해서 데이터가 지금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들어온 세 문항 중에서 타당성이 있는 문항만으로 얘를 의미를 만들어내겠다. 만약에 타당성이 세 번째 문항이 없다면 이 세 번째 문항을 제거한 후에 남은 타당성이 확보된 두 문항으로 이 의미에 대해서 어떤 값을 전달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전달해 주는 과정을 우리가 변수 계산이라고 하죠. 이 변수 계산 방식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평균화죠. 평균.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방식이 뭐 합산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방식이 대표 문항을 선정을 해서 어쨌든 값을 넣어주게 되는데 대부분은 평균화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점수의 범위가 같아지니까 비교하기가 쉬운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변수 계산을 통해서 타당성이 확보된 문항을
어떤 값을 선정해서 주로 이제 평균화를 시켜서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이 의미가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값을 받았기 때문에 네모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가 들어갔던 이 문항들의 역할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끝이 나게 되고 변수 계산이 되어서 값이 의미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때부터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요렇게 1차원, 자, 요렇게 1차원이 되어서 2차원으로 구성된 것이, 자, 이제 이 차원이 없어지는 거죠. 이 차원이 없어지고 그냥 하나의 차원으로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차원이었던 것이 1차원으로 감소가 되죠. 그래서 요인 분석을 하게 되면 차원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SPSS 같은 프로그램에서조차도 요인 분석이 차원 감소의 카테고리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 도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용어가 어떤 거냐면, 자, 측정 도구는 어떤 요인 구조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요인 구조라는 것은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도구와 요인 간의 관계, 요인과 문항 간의 관계,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대부분이,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2차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구성 체계를 우리가 개발을 한다라고 할 때는 탐색적으로 하지만 확인을 한다라고 할 때는 확인적으로 요인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인 분석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주로 확인적으로 요인 분석을 하게 되는데, 확인적 요인 분석을 거치게 되면 2차원이었던 것이 변수 계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대부분은 평균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점수의 폭을 갖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대부분의 평균화라는 변수 계산 방법을 거치게 되어서 1차원으로 차원이 감소가 된다라는 거죠. 차원이 감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측정 도구를 예를 들어서 독립 변수에 해당되는 측정 도구를 차원 감소시키고, 뭐 예를 들면 뭐 매개 변수에 해당되는 측정 도구를 차원 감소시키고, 종속 변수에 해당되는 측정 도구를 차원 감소시켜서 간단하게 도구와 요인만으로 구성된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 분석을 이어서 나가게 되는, 자, 요런 로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측정 도구의 구성은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성 체계고, 그 구성 체계에서 나타나는 변수 계산과 차원 감소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측정 도구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양적 연구에 있어서 이론적인 부분과 분석적인 부분을 서로 보완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서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